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70대 할머니 김분이는 매일 밤 반복되는 백구 복시리의 이상한 짖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시리가 미친 듯 짖어대는 곳은 바로 10년 전 며느리가 급하게 쌓아올린 그 벽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벽을 두드려 본 분이 그 순간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상하네. 왜 아래쪽만 소리가 다르지? 벽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것들,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아이의 흔적. 과연 이 평범한 시골 마을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복시라. 할머니가 알아볼게. 끝까지 알아볼게.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한옥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70대 중반의 할머니 김분이가 흰 털의 중형견 복시리와 함께 살고 있었죠. 분이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고지식하면서도 정이 많아서 이웃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챙기는 분이었지만 한편으론 마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복시라, 밥 먹어라. 분이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복시리에게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으로 향해 하루 종일 농사일에 매달렸죠. 배추, 무, 고추 등을 기르며 소소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농촌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분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복시리는 항상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머, 복시라. 할머니 기다렸구나? 분이는 복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복시리에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복시리는 마당 한쪽 구석 오래된 돌담 벽 앞에서 목청이 터져라 짖어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죠. 이놈의 복시리 또 왜 저 벽 앞에서 짖는 거야? 거기 쥐라도 나왔나? 분이는 복시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공간을 막아놓은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상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개의 습성 정도로 여겼던 분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복시리의 짖음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했죠. 복시라, 그만 짖어. 이웃들한테 민폐된다. 분이가 복시리를 말리려 해도 복시리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가 가까이 오면 더욱 필사적으로 벽 앞을 파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네 개가 귀신을 본다더라. 밤마다 저렇게 짖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말들이 분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 개가. 분이는 점점 복시리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시리를 키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분이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저녁 늦게까지 간병을 도와주고 온 것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니 복시리는 이미 그 벽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복시라, 제발 좀 그만 짖어. 할머니, 오늘 너무 피곤하다. 분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시리는 분이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하게 짖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앞발로 벽 아래쪽을 긁기 시작했죠. 분이는 복시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복시리가 짖는 곳은 항상 벽에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벽의 아래쪽 모서리 부분이었죠. 그곳만 유독 벽돌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분이는 호기심이 생겨 손전등을 가져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벽돌 사이의 시멘트가 조금 더 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시 발라놓은 것 같았죠. 복시리는 분이가 벽을 살펴보자 더욱 흥분한 듯 짖어댔습니다. 그리고 벽 아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복시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시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며칠이 지나도 복시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분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복시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는 오랜만에 장롱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쓸데없는 물건들은 정리해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오래된 나무 장롱을 열었죠. 장롱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이불, 계절 옷까지, 그리고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이건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입던 옷이네. 노란 빛이 바랜 아동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장롱 맨 아래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군데군데 찢어진 앨범이었죠. 어머, 이런 앨범이 있었나? 분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나 봅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분이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젊었구나. 분이는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앨범 중간쯤에서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진들과 달리 이 사진은 칼라 사진이었는데 가족 사진 같아 보였지만 한 사람의 얼굴 부분이 깨끗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이와 남편, 그리고 성인이 된 아들의 모습이 있었고 아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 한 명의 얼굴 부분만 동그랗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우리 집엔 이런 애가 없었는데.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 부분만 지워져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죠. 분이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일까?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아들이 결혼한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아이가 있었던가? 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애였나? 아니면 친척 아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왜 얼굴 부분만 뜯어내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분이는 사진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키를 보니 대략 5살에서 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분이 옆에 조금 떨어져 서 있었죠. 왜 이 아이만 얼굴을 뜯어냈을까? 분이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사진에서 얼굴을 뜯어내는 경우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였죠. 하지만 아이와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분이는 다른 사진들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나온 사진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에는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정말 이상하네. 왜 이 사진 한 장만 있는 거지? 분이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실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10시가 되어 있었죠. 복실이는 어김없이 그 벽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진을 들고 창문으로 나가 복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짖고 있었고 앞발로 벽 아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또 왜 그래? 분이가 다가가자 복실이는 잠깐 짖음을 멈추고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실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복실이는 다시 벽을 보며 짖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이면서 벽돌 아래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복실이가 판 흙 사이로 뭔가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이는 무릎을 꿇고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흙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하얀색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크기는 손가락 마디 정도였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했죠. 분이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자세히 보니 뼈 조각 같기도 하고 도자기 조각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그 순간 복실이가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분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분이는 뼈 조각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뜯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뜯긴 사진과 흙 속에서 나온 하얀 조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분이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복실이는 이미 그곳에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복실아, 너도 잠을 못 잤구나. 분이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벽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분이는 벽을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벽돌로 쌓인 벽이었는데 유독 아래쪽 부분만 벽돌의 색깔과 시멘트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왜 아래쪽만 다르지? 분이는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위쪽을 두드릴 때와 아래쪽을 두드릴 때의 소리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쪽은 단단한 소리가 났는데 아래쪽은 텅 빈 것 같은 소리가 났죠. 아니 비어있나? 분이는 더욱 자세히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래쪽 일부분은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분이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 벽이 언제 쌓여진 것인지 생각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산책하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분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박 할아버지였죠. 분이야, 이른 아침부터 뭐 하고 있노? 아, 할아버지, 이 벽이 좀 이상해서 보고 있었어요. 분이는 박 할아버지에게 벽을 두드려 보여주었습니다.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 같은데요. 박 할아버지도 벽을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 소리가 다르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야, 이 벽은 그렇게 오래된 벽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 벽이 한 10년 전쯤에 새로 쌓여진 것 같은데.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희 며느리가 들어온 직후였지. 분이는 박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내 며느리가 뭘 그렇게 급하게 벽돌을 들이부었는지 정말 이상했지. 박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과 시멘트를 실어 나르더라고. 그것도 밤늦게까지 말이야. 밤늦게까지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밤 11시, 12시까지도 벽돌 쌓는 소리가 났어.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보통 그런 일은 낮에 하는 건데 말이야.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급하게, 그것도 밤늦게까지 벽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기억이 분이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 아이가 있었나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그때 어린 남자아이 하나 있었지. 내 며느리가 데려온 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글쎄,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아마 어디 다른 곳으로 보냈나 보지. 박 할아버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분이는 어제 발견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뜯겨진 아이의 사진 말이죠. 혹시 그 아이가 박 할아버지가 말한 그 아이일까요? 할아버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세요? 분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네. 그때도 멀리서 한두 번 본 게 전부라서. 박 할아버지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다만 꽤 활발한 아이였던 것 같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거든. 분이는 박 할아버지와 대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급하게 쌓은 벽, 그리고 사라진 아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분이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얼굴이 뜯겨진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녁이 되자 복실이는 또다시 벽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짖음이 더욱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분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복실아, 할머니가 알아볼게. 분이는 복실이에게 말하며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이는 작은 삽을 가져와 복실이가 파던 곳을 더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도 옆에서 열심히 흙을 팠습니다. 마치 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죠. 1시간 정도 파자 벽돌의 아래쪽 기초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 부분의 벽돌 사이사이로 뭔가 하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분이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조각들이 여러 개 벽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조각과 비슷해 보였죠. 분이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보니 확실히 뼈 같았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뼈처럼 보였죠. 설마,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벽 뒤에 사람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복실이는 분이가 뼈 조각들을 발견하자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빨리 벽을 부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복실아, 우리가 뭔가 큰일을 발견한 것 같구나. 그 순간 분이는 10년 전의 일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아이. 모든 것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벽에서 발견한 뼈 조각들을 보며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의 뼈라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용기를 내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신고할 게 있는데요.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집 벽에서 이상한 뼈가 나왔어요. 1시간 후, 마을 파출소의 김순경이 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순경이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마 동물뼈일 거예요. 시골에서는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김순경이 뼈 조각들을 직접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그는 뼈 조각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서에 연락 바랍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시간 후 경찰서에서 형사들과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중년의 박 형사가 현장을 지휘했는데 그는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벽이 언제 쌓여진 건지 아세요? 10년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이는 박 할아버지가 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감식반은 벽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벽 안쪽을 스캔했습니다. 형사님, 이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형사는 분이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벽을 부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분이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감식반은 조심스럽게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부서지자 안쪽에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벽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조심스럽게 뼈들을 수습했습니다. 형사님, 이건 확실히 사람의 뼈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뼈로 보입니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린아이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박 형사는 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국과수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과수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 형사가 직접 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인가요? 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10년 전 이 근처에서 실종된 김준서라는 6살 아이입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준서요? 그 아이가 우리 집 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온 마을이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없으세요? 당시 할머니 댁의 아드님 내외분과 함께 그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박 형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분이는 머리를 쥐어잡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친척 아이를 잠깐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며느리가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냈다고 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억나네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분이는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온 것, 그리고 몇 개월 후 아이가 사라진 것, 그리고 그 직후 벽이 새로 쌓인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과 이혼하고 외국으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본서, 용의자 소재 파악과 수배 준비 바랍니다. 그때 복실이가 분이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분이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짖었던 거구나. 박 형사는 복실이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이 개가 계속 그 벽 앞에서 짖었다고 하셨죠? 네. 한 달 넘게 매일 밤마다 짖었어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정말 대단하네요.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형사는 감탄했습니다. 분이는 갑자기 어제 발견한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뜯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얼굴이 뜯겨진 아이가 혹시 김준서가 아닐까요? 박 형사는 사진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의 미제 사건이 드디어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이 힘드시겠지만 협조해 주세요. 박 형사가 당부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더 이상 벽 앞에서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복실이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준 거구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이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들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했고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분이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형사는 며칠 후 다시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분이의 아들 정수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정수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이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야, 너도 그때 일을 기억하지? 정수는 머리를 쥐어쥐며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맞아요. 혜진이가 아이를 데려왔었죠. 친척 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박 형사가 정수에게 자세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인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정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혜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어요. 지인의 아이인데 잠깐 맡아서 키워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박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혜진이가 평소에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의외였죠. 분이는 정수의 말을 들으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의 행동이 확실히 이상했었습니다. 평소에 차갑던 성격이 아이가 온 후로는 갑자기 다정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사라진 거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장이 많았어서 자세히 몰랐어요. 혜진이가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출장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박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때가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한 달 넘게 지방 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박 형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사라진 시기와 출장 시기가 겹치는군요. 분이는 갑자기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그때 혜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박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생각해 본다고 했었는데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요. 너는 출장 다닐 때였으니까 모를 수 있지. 분이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혜진이가 그때 이 아이가 우리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박 형사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정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분이는 더욱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그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말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박 형사는 메모를 계속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며칠 후에 혜진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자꾸 말한다고 투덜거렸어요. 분이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해냈습니다. 정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설마 혜진이가 정말 아이가 계속 울고불고 하니까 혜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분이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그리고 벽을 쌓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나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가 없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혜진이가 벽돌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정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혜진이가 창고를 정리한다고 해서 당연한 줄 알았지. 분이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혜진이 행동이 이상했어요. 박 형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했나요? 밤늦게까지 벽돌을 나르고 혼자서 벽을 쌓았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혼자 하겠다고 했고요. 분이는 당시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벽이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혜진이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분이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박 형사는 모든 증언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정황상 부인이 아이를 해치고 벽 안에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출장을 안 갔더라면, 제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분이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니?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혜진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후에 연락을 끊었어요. 해외로 나갔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였어요. 혜진이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의심이 많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정수가 답했습니다. 분이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한 것이겠죠. 박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주 중인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분이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병가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분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분이는 아들을 달랬지만 정수는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혜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더라면
정수는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정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정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죠. 분이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수야. 그런데 복실이가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지 기억하니? 복실이요? 언제부터였더라. 정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 맞다. 그 아이가 데려온 강아지였어요. 그래, 맞아. 김준서가 복실이를 데리고 왔었지. 분이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도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준서가 복실이를 아주 좋아했었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녔죠. 분이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실이가 그 벽 앞에서 짖었던 거구나. 준서를 찾고 있었던 거야. 복실이는 분이의 손길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는 듯이 말이죠. 복실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10년 동안 준서를 잊지 않고 있었다니. 정수는 복실이를 바라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분이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복실이는 그 후에 어떻게 우리 집에 계속 있게 된 거지? 정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 그때 혜진이가 복실이를 키우자고 했어요. 준서가 없어진 후에도 복실이만큼은 그대로 두자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혜진이도 마음에 짐이 있어서 복실이라도 보내지 못했던 거네. 분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무슨 단서요? 분이는 긴장했습니다. 혜진 씨의 출국 기록을 조사해보니 사건 발생 직후인 10년 전에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이요? 그때는 우리가 아직 이혼하기 전인데. 네. 그래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 남편 몰래 혼자 출국했을까요? 박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이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맞다.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며칠간 외박을 했었어요.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넘게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간에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혜진이가 그 후에도 계속 우리 집에서 산 건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해외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그때부터 이미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걸 보면 완전한 도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분이는 갑자기 중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혜진이가 돌아온 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어떤 행동이었나요? 박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밤에 자주 마당에 나와서 그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실이가 짖으면 무섭게 화를 냈고요. 분이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해냈습니다. 정수도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혜진이가 복실이를 다른 곳에 보내자고 했었어요. 복실이를 보내자고요? 박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복실이가 자꾸 짖어서 시끄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반대해서 그냥 두었죠.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분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진이가 복실이 때문에 불안했던 거구나. 복실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야.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복실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벽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이제 벽은 완전히 철거되고 빈 공간만 남아 있었지만 복실이는 그 자리를 빙빙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실이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박 형사가 복실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실이는 벽이 있던 자리 한쪽 모서리를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직 무언가가 더 있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또 뭔가 있나? 분이는 불안해했습니다. 박 형사는 감식반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수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감식반이 도착해서 복실이가 파던 곳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여기서 아이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감식반원이 보고했습니다. 작은 장난감, 자동차, 색연필 몇 자루,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되어 낡았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림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린 그림이네요. 정수도 울먹였습니다. 박 형사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준서의 마지막 흔적까지 찾아준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준서를 끝까지 지켜준 거구나. 박 형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말했습니다. 이제 혜진 씨의 범행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국제 수배를 통해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편히 쉬렴. 복실이는 분이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신의 주인을 위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을에는 연일 기자들과 방송국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만에 해결된 아동 실종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분이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준서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가 중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혜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았나요? 분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폴의 도움으로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에 체포되었고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박 형사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요? 분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세요. 치매를 앓고 계시던 분 말입니다. 박 형사의 말에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감이요? 그런데 영감은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박 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당시 생존에 계셨을 때의 증언이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서 간병사에게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결해보니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분이 그날 밤 벽 쌓을 때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박 형사가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분이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준서가 그때 아직, 네,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준서를 살아있는 상태로.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 유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분이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영감이 치매에 걸린 후에 아이가 운다, 벽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때는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죠.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준서를 벽 안에 가둬놓고 그대로 둔 건가요? 박 형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혜진 씨가 송환되어 조사받을 때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영감 말을 믿었더라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준서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 형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준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혜진 씨와의 첫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사실인가요? 분이는 긴장했습니다. 혜진 씨가 준서를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분이와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불법 입양이요? 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혜진 씨가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불법 입양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준서를 데려온 것입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분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준서는 유괴된 아이였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준서의 친할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브로커들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혀를 찼습니다. 혜진이가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니. 그런데 준서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혜진 씨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 형사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혜진 씨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이 집과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가 벽을 쌓으면서도 계속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박 형사도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증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영감이 들었던 아이 울음소리. 준서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울었던 거였구나. 복실이는 분이 곁에서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인 준서의 마지막을 함께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입양과 관련된 브로커 조직도 전부 검거되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서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분이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그만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서를 위해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야.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준서의 친할머니께서 내일 오신다고 합니다. 10년을 기다리신 분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분이는 내일 만날 준서의 친할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복실이는 그날 밤부터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듯이 조용히 분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서의 친할머니 이순덕 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70대 초반의 순덕 씨는 10년간의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로 분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준서가 여기에 있었던 건가요? 순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이는 순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준서는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복실이는 순덕 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덕 씨는 복실이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우리 준서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복실이는 순덕 씨의 손길을 받으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준서의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서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경찰관들 그리고 준서의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벽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고 분이는 준서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편히 쉬렴. 할머니가 계속 지켜볼게. 순덕 씨는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분이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정수는 무덤 앞에 준서가 좋아했던 장난감 자동차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다 밝혔어. 편히 쉬어. 복실이는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준서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혜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이와 정수는 법정에서 혜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혜진은 법정에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어린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혜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입양과 살인, 그리고 시체유기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수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준서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준서의 무덤 앞에서 혜진의 선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서야, 혜진이가 벌을 받았어. 이제 정의가 실현됐단다. 그날 저녁, 분이는 복실이와 함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예전처럼 짖지 않고 조용히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준서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준서는 영영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분이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분이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준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준서의 무덤 주변에는 분이가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무덤을 돌보았고, 분이와 정수도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준서야, 꽃이 참 예쁘게 피었지.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분이는 무덤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매일 무덤 옆에서 준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의리의 개라고 부르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복실이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아, 어디 아프니? 걱정된 분이는 복실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실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이는 복실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실아, 아직 갈 수는 없어. 준서 무덤을 누가 지키니? 복실이는 분이를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준서의 무덤 옆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분이도 함께 밤을 지새우며 복실이를 돌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실이는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작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준서에게 이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복실이를 준서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준서와 함께 편히 쉬어. 정말 수고 많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복실이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박 형사도 찾아와서 복실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개였어요. 순덕 씨도 복실이의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복실아, 우리 준서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준서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때, 분이는 두 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서야, 복실아, 이제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 할머니가 계속 여기서 지켜볼게.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이 두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준서와 복실이가 함께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이제 매일 두 무덤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덕 씨와 함께 준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실이의 의리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준서는 이제 정말로 편히 쉬고 있고 복실이는 영원히 준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